서양에 바이킨이 있었다면 동양엔 징기스칸이 있었습니다. 거칠고 강한 민족성으로 주변을 순식간에 잠식한 종족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가혹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진 한 제국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요동쳤던 그 시간, 초원의 유목민들이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적 순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목민들이 만들어낸 제국이 어떻게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는 칸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몽골과 투르크 유목민족들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양식은 자연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죠. 양과 소, 야크, 그리고 낙타 등 다양한 가축들을 키우며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 캠프 사이를 오가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존의 원천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계곡이나 낮은 지대로 이동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고지대로 올라가는 지혜를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목사회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성들은 가족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가축대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며 지역 간 교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목사회의 여성들은 농경사회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누렸던 것이죠. 텐트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가죽과 양모를 가공하여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까지 여성들의 지식과 기술은 부족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남성들은 주로 말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말 위에서 자라난 유목민 남성들은 세계 최고의 기마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훈련을 받았고 말을 타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화살을 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기마 전사로서의 능력은 후에 몽골 제국의 군사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유목 집단들은 보통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했습니다. 부족 간의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생존 투쟁이었으며 이로 인해 초원지대는 항상 긴장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태무진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분열된 유목민들을 하나로 모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놀라운 여정은 역경과 극복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태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9살에 불과했고 가족들은 부족에서 버림받아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때로는 야생 열매와 설치류를 먹으며 연명해야 했던 이 시기는 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적응력과 생존 본능을 키웠고 언젠가는 자신의 가문을 복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태무진은 마치 물이 바위 틈새를 통해 천천히 길을 찾아가듯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에 불과했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전략적 사고는 점차 더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는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그가 친구와 동맹에게는 깊은 충성심을 보였지만 배신자에게는 가차없는 단호함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태무진은 전통적인 부족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혈연보다 능력과 충성심을 중시하는 그의 접근법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보상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를 지켰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리더십을 통해 그는 점점 더 많은 부족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져나갈수록 더 많은 전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1206년 태무진은 몽골의 모든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위대한 칸의 의미를 가진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모든 부족이 한 사람의 지도자 아래 통합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는 유라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통합된 몽골 부족은 외부 세계로 눈을 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첫 번째 목표는 북중국의 진왕조였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중국은 군사적으로 몽골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조직적인 군대와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기존의 전쟁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빠른 기동성과 기습 공격, 심리전 등을 결합하여 놀라운 전략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진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중앙아시아로 눈을 돌려 카라키타이와 호라즘 제국을 정복했죠. 칭기즈칸의 성공에는 그가 구축한 혁신적인 군사 체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씨족 중심 구조를 버리고 능력 위주의 십진법 군사 조직을 도입했어요. 이는 마치 나무의 가지가 점점 작은 가지로 나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군대를 조직하여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었죠. 또한 뛰어난 정찰 시스템과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또 다른 강점은 적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지역의 기술과 전술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포위 공격 기술을, 페르시아에서는 도시 공격 전술을 배웠죠. 이러한 학습 능력은 몽골군이 다양한 환경과 적에 맞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심리전의 대가였으며 공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도시들이 실제 전투 없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의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복 대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상인이나 여행자로 위장한 첩자들을 보내 적의 약점을 파악하기도 했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빠른 확장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몽골군의 주요 무기는 복합활이었습니다. 이 활은 나무, 동물의 뿔, 힘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놀라운 사거리와 관통력을 가졌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말을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었고 이는 전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화살을 사용했는데 목표물에 따라 갑옷을 뚫는 화살, 멀리 날아가는 화살, 신호용 화살 등을 구분해서 사용했죠. 칭기즈칸은 1227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세운 제국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제국은 4개의 칸국으로 나뉘어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중국 전체를 정복하고 원 왕조를 설립했으며 또 다른 손자들은 러시아와 페르시아, 심지어 유럽 일부까지 지배권을 확장했습니다. 바투 칸은 캑차크 칸국을 세워 러시아를 지배했고 훌레구 칸은 일 칸국을 세워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은 한국에서 헝가리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현재의 약 30개 국가를 포함할 정도로 방대했으며 당시 세계 인구의 약 25%가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제국이었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영토 지배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몽골 평화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전역의 안정과 교류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드넓은 대지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교역로가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한 시대였습니다. 몽골인들은 정복한 지역에 통합된 법체계와 우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전한 무역로를 확보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 문명 간의 교류가 전례 없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양과 서양을 오가는 상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들을 통해 문화와 기술, 아이디어가 교환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같은 여행자들이 아시아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여행기는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풍요로움과 발전된 문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이는 후에 대항해 시대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또한 얌이라는 역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국 전체에 빠른 통신과 운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약 40km마다 설치된 역참을 통해 공문서, 상품, 여행자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술과 지식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화약과 인쇄술과 같은 중국의 발명품들이 서양으로 전해졌고, 반대로 서양의 과학 지식이 동양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천문학, 의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교환되었으며, 이는 양쪽 모두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종이와 인쇄 기술이 서유럽에 전파된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인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켰습니다. 몽골인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을 믿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적 관용을 실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종교의 사제들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고, 종교 간 상호 이해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몽골인들은 정복한 지역의 기술자와 장인들을 자신들의 영토 전역에 재배치하여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중국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의 직물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이전은 각 지역의 생산 방식과 경제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로운 호남 문화의 탄생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항상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칭기즈칸 이후 제국은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이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통일된 지도체제 아래 협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칸국은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고, 때로는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제국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쇠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은 몽골 제국의 무역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유라시아 전역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죠.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인들이 구축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가 질병 확산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케 했으며 아시아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 대규모 인구 감소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가져왔고, 몽골 제국의 통치 체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에서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몽골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점차 현지 문화에 동화되면서 원래의 정체성과 군사적 전통을 잃어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배하던 원왕조의 몽골인들은 중국 문화에 깊이 동화되었고, 이로 인해 유목민 정신과 군사적 강인함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결국 몽골 제국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들이 건설한 광대한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는 이후 글로벌 교류의 기초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융합은 르네상스와 같은 후대 문명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몽골의 군사 혁신과 통치 시스템은 이후 많은 제국들에게 모델이 되기도 했죠. 특히 그들의 통치 방식 중 지역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중앙 집권적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후대의 여러 제국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언어와 문화에 몽골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현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중동 지역의 민족 구성과 정치적 경계에도 몽골 제국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구축한 무역로와 도시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몽골 제국은 유목민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삶에서 터득한 적응력, 기동성, 그리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분산된 유목 부족들이 하나로 뭉쳐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성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의 연결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과 도전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구축한 동서양의 연결은 현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직면했던 다양성 관리와 통합의 과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과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유목민의 지혜와 적응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몽골 제국의 역사는 또한 힘의 순환과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여러 형태로 남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몽골 제국은 단순한 정복자들의 이야기를 넘어 문명의 연결자, 지식의 전파자, 그리고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는 방법,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적응과 혁신의 가치에 대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했던 그들의 꿈은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